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교수 윤순정입니다. 네, 이번 주차는 과학 분야의 도서인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문장으로 과학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현대과학은 참 대단하죠. 과학 만능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이 경제나 산업, 그리고 군사적 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게 관여하고 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실게요. 먼저 수업 목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도서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소개, 그리고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핵심 이론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과학혁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수업 목표를 좀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정해 보았고요. 첫 번째는 과학과 과학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학혁명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 사례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서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음, 1962년에 출간한 이 책, 토마스 코니 진 과학혁명의 구조 들어보셨나요? 처음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요?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 앞에 계셨다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요즘엔 같은 때에는 더더욱.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명한 개념이 이 책에 처음 소개되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소개한 과학 분야에서보다도 이제 비과학 분야인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이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면서 이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처음 이 개념이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멋진 개념을 소개한 토마스 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했고, 하버드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물리학이란 학문 아시죠? 뭐, 물질과 그것의 뭐, 시공간에서의 운동,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힘에 대한 연구를 한 학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 물리학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셨나 봐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28살이라는 나이에 이론 물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분이에요. 과학자라고 하면 여러분 뭐 연구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떠올리실 텐데 이분은 이론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이 아닌 물리학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명으로는 어, 과학사와 철학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총장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이 제임스 코넌트라는 분의 강의를 듣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과학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사 연구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그게 이 책의 이렇게 서론 부분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소개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과학 철학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런 성과, 평가를 받게 된 이유도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서 외부 활동은 그 적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수로 조용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저자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음, 그럼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앞장 저자 소개에서도 잠시 봤었는데, 과학, 과학 사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음, 뭔가 머릿속에서는 이제 대략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딱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어학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과학은 어때요? 관찰을 통해 사실을 알아내고 사실을 기록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넓은 뜻으로는 학을 이루고 배울 학자죠. 이루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과학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자연 법칙을 찾아내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달의 모양이 뭐 초승달에서 반달로 그리고 보름달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아내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과학은 팩트, 사실을 기록하는 학문이 되겠고, 그러면 과학사는요? 과학사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과학의 역사를 뜻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연과학의 변천과 발달에 관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업에서는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죠. 그러나 과학사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과학적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요 과학과 과학 사이, 연구 대상이 좀 달라요. 과학은 연구 대상이 뭐겠어요? 바로 자연과학이라도 불리니까 연구 대상이 자연이 되겠고요. 과학사는 바로 과학을 주로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과학 역사의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대부터 해서 15세기까지 과학 연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전,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기원전 이집트에서 이제 달력이 발견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바퀴를 만들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부터 아니야,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 건 원인에 따른 결과야 라고 이거를 주장하면서 의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그리고 예술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또 익숙한 게 또 있네요. 우리 백일 고전 우리 기본 과정에서 혈액순환의 원리에서 살짝 다루는 갈레노스도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연대기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법칙을 발견해냈는지 이 과학적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학에서 이제 역사의 역할은 여기 단순한 여기 연대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 이제는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자연 법칙이 이제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밝혀졌는지, 그리고 과학 발전으로 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뭐 그 발전 방향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사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남들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다루는 이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쿠는 이 책에서 과학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했고, 그리고 책을 서론해서 이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의 역할로서 사실과 해석에 대한 차이를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네요. 보시면 1382년에 이성계는 고래를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다. 이거는 팩트, 사실이죠. 근데 해석을 보시면 무능한 고려 왕조 아래서 고생했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또는 고려의 신하였던 이성계가 국가를 찬탈한 반역 사건이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임에도 하나는 영웅, 하나는 반역자로 해석이 되죠? 물론 각각의 해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록했겠지만 이처럼 같은 사건이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과학은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해석과는 다르지만 해석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 이 중요성이라든지 그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학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과학사 학자인 토마스 쿤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그러면 다음 여러분은 과학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음.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뭐냐? 여기 과학은 객관적이야.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귀납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인 축적에 의해서 발전이 돼.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객관적, 논리적, 경험적, 우리 다 알죠? 그래,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하면서 귀가 끄덕끄덕해질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귀납적이라는 특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오른쪽 그림에 있는 베이컨에 의해 창안되었어요. 그래서 베이컨은 과학의 힘을 굳게 믿고 그리고 또 진리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딱 이렇게 귀납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은 뭐냐? 사물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가설, 아마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법칙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이제 가설에 대해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참 거짓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을 말해요. 왜 이렇게 했냐? 그 시대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관찰이 정말 중요해.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을 줘. 이거를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과 관찰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새로운 학문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 설명으로는 이제는 과학의 발전이 점진적인 축적에 의해 이뤄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게 쌓이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라고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차 기존 성과에 새로운 성과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이렇게 자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자연현상은 어때요? 매우 복잡하고 알아내야 할 것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한 번에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후손들이 또 연구를 더 하면서 많은 것을 또 찾아낼 거야. 이런 믿음이 당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던 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야,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때마다 한 단계씩 여기 계단을 뛰어넘듯이, 건너뛰듯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마치 보세요. 이전 과학에 이렇게 대한 믿음이 있고 연구가 쌓여 나가는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 이전 건 허물어지고 다시 새로운 과학이 생겨나고 그러한 연구들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전 과학에 대해서는 해석적 틀 자체를 이제 붕괴시켜야지만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해석에 대한 과학적 틀,
이거 여러분들 패러다임 말하는 거 아시죠? 아실 거라 생각되고, 제가 이제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그 예시인데, 과거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이동수단은 뭐였어요? 말과 마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말과 마차는 이제 거리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이제 자동차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동수단이 바뀌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 말과 그 말을 몰던, 마차를 몰던 마부들은 어디 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나요? 응, 아니죠. 응. 이것이 바로 이제 이동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과학의 발전에 대한 믿음대로라면 말과 마차,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점점 다 같이 멋진 이동수단으로 발전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과거의 이동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붕괴되고 이제는 그 자동차라는 멋진 그 이동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쿤이 말한 과학의 발전은 혁명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단에서 보이는 이 정상과학과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패러다임에 대한 정의를 볼 건데요. 패러다임은 어떠한 주어진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테크닉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집합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 패러다임은 이렇듯 여러분, 이제 과학자 공동체를 이해시키고 이제 받아들이게끔 완전 믿게끔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형성된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이게 어, 그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틀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유하기 위해서 여기 안경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건 이제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내려놓고 또 다른 안경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꿔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말 신뢰해도 될 만한 확실한 과학 이론이야.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세워지고 그게 이제 뻗어나가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과학자들끼리도 다른 패러다임을 가졌다면 서로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믿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식과 패러다임의 예를 살펴보려고 해요. 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보기에 따라서는 오리로도, 토끼로도 보이죠? 저 이 그림 알아요.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제목 역시도 바로 오리토끼라 불리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핵심은 일반적으로 오리나 토끼가 이렇게 번갈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오리나 토끼 두 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로 보기로 결정하는 순간 다른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음. 보세요. 내가 오리로 보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거는 이제는 어때요? 옳거나 틀리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리로 보는 순간 토끼로 보는 건 같이 허용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오리로 보면 오리로만 보이지 토끼로 보이지 않잖아요. 토끼로 보면 토끼로만 보이지 오리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은 일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라보기로 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어,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음,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찾으셨나요, 여러분? 음, 사실 저는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보시면 어, 여기 여러분들 그 그림이나 영화에서 봤던 보아오던 예수님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못 찾은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 검은 부분이 있죠.
이 중앙에 이렇게 검은 부분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흰 부분은 이제 얼굴이 되겠고, 이 검은 부분은 이제는 눈 주위, 이 음영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는 흰 색깔은 이제 옷의 색깔을 의미하고, 이 주변에 흰 검정, 이 색깔이 혼재되어 있는 건 뭔가 예수님 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아우라, 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 경험이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정말 예수님을 찍은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진은 바로 한 항공사진사,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찍는 그런 사진사가 눈 덮인 산의 모습을 찍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고 집에서 현상하는 순간 예수님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이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실은 뭐예요? 이 흰 부분은 눈이고 검은색은 그림자고 그리고 우연하게 빛 반사에 의해서 이런 예수님 형상 같은 이렇게 패턴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예수님으로 보아왔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봐온 이미지들,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이제 스며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국 이제 관찰에 대한 그 해석, 이런 사진을 보는 해석도 기존 경험에 의해서 이제 나타내는 거다. 그 이전의 경험, 믿음, 그리고 관찰과 같은 해석적 틀이 바로 패러다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원시 부족한테 보여줘봐요. 예수님이라는 건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패러다임은. 네, 그러면은 다음은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몇 용어들을 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아까 앞에서 과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쿤이 설명한 그림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한 계단 위에 이렇게 정상과학이라고 써 있었어요. 바로 노말 사이언스고, 정의를 살펴보면 과거 하나 이상의 과학적 성취에 확고히 기반을 둔 연구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쉽게 말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중심 이론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드러났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기스트, 그리고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정상과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뭐, 고대 역학, 고전 역학에 대해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걸 소개한 것이 바로 자연학 이 책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도 또 소개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있죠. 그래서 이분은 알마게스트에서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동설은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 천동설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우리 그 달과 뭐 지구,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 때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발견을 해낸 거죠. 어떻게, 뭐,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성의 법칙, 뭐, 가속도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퍼즐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주. 이건 뭐냐? 정상과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때 여기 뭐 퍼즐 그림들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 조각, 퍼즐도 있을 테고, 글자 맞추기 퍼즐도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음, 아무래도 이제 그림 퍼즐 같은 경우는 그림 조각을 다 맞추면 이제는 어, 뭐예요? 멋진 그림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재밌기 때문에 우리 퍼즐 놀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젠 아시겠지만 그림 퍼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해진 규칙 내에서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좀 다른 것들 그 규칙을 어기고 다른 퍼즐을 이어 맞추면 우리 그림 퍼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뭐예요?
빈자리가 없도록 끼워 맞추고 그리고 뭐 뭐예요? 글자 맞추기 퍼즐도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즐풀이와 정상과학은 좀 공통점이 많다고 본 거예요. 우선 답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잖아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자신들의 연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고, 그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패러다임에 딱 일치하는, 꼭 맞는 답이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학 연구에도 여러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올바른 퍼즐풀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과학 연구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점 등이 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믿어지는 과학의 연구들, 퍼즐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상현상에 대한 정의인데요.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예상들을 위배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 요거를 이제 이상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과학에서 퍼즐풀이 연구활동을 하다가 간혹 기존 가치에 이제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사례가 발견돼도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해. 이거는 예외인가 봐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왜? 패러다임. 그 안경을 이제 바꿔 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본인을 그 부정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맞게끔 다시 이제 본인들의 그,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사실이 계속해서 발견되면 바로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에서 수정안이 무성해진다는 것은 위기 상태에서 매우 보편적인 증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표현하는 이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때 이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이제 우리 백일 고전 중에 하나의 도서거든요. 여기 서문에 그가 계승한 천문학 전통은 결국 괴물을 창조했을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젠 천동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의 정상과학의 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도 이제 바로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폐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밖에도 여러 용어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공약 불가능성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아까 오리토끼 그림에서 이제 소개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각자 책에서 사례를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